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30년은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남 1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지만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에는 시모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혼 4년 차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행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급하다며 시모는 저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당장 와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예, 뭐하러 동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있잖니?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통밥도 못 해 먹겠고 그러네. 이왕 온 거 우리 집 청소 좀 해다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살 나서 몸이 영 안 움직여지네. 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너한테 전화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너 오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어쨌든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저녁밥도 좀 챙겨주고 가렴. 어머님, 저 일도 다 빼고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는 시모 아픈 것도 신경이 안 쓰이니? 아프니까 오라고 했지. 안 아픈데 오라고 했겠어? 그때는 정말 아팠다니까. 무슨 그렇게 괜히 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제가 더 서운해요. 아들은 바쁘니까 안 되고 며느리는 오라가라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보면 시모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이며 심부름이며 부려먹으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말에 내내 하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직접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머님,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예. 너는 네가 아픈데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 서운하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아픈데 바쁘다고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동수 씨한테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동수는 일이 바쁘잖아. 걔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니? 그냥 네가 받아서 오면 되잖아. 너는 무슨 밖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빼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러고 산다.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그거 고마울 줄은 모르고 뭐라고? 바쁘니까 오기 힘든 거 이해하라고?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요. 저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아들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우리 동수의 일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힘든 일이잖니. 근데 너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 그건 다 핑계다. 거기다가 넌 맏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 둘이 제대로 한다고 말은 해보지 않겠어? 어머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다 놓겠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바쁜 건 중요한 일이지만 며느리가 바쁜 건 핑계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님의 전화가 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나 어머님 감당 못해. 당신이 감당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하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가 계속 당신 불러? 그래. 당신 일은 세상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시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가 부르면 꼭 와야 한대. 이게 말이나 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볼게. 그니까 좀 진정해. 진정? 당신 지금까지 방관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나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알았어. 다시는 엄마 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그만해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모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는 시모를 못 보게 해주겠다며 시모의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지우고 제 핸드폰에도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바로 이사를 가 시모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해주었죠. 당신 앞으로 엄마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나 당신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고부 갈등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엄마의 행동은 더 난폭해지더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출산 후까지도 저는 시모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죠. 건강하게만 보였던 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나에게 미안했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시모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모와 만났을 때에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괜히 힘들 부린 거야. 우리 양반 가시고 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처럼 그러시면 더는 왕래하기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시모랑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죠. 시모는 종종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처럼 저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모와 교류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전처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모가 개과천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모는 말로만 괴롭히지 않을 뿐 다시 전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다음 주에 뭐하니? 병원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병원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가셔야 되는 거세요? 뭔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미리 가보려고. 엄마, 지난주에 갔는데 왜 다음 주도 또 가겠다는 거야? 갈 거면 그냥 나랑 같이 가. 내가 시간 빼서 올게. 아이고, 아니다. 아비 고생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 그냥 어멈이랑 쉬엄쉬엄 다녀오면 되지. 어멈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이도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같이 나가야지. 어머님,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면 더 안 좋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기 아빠 쉴 수 있으니까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아니, 아기 아빠랑 같이 가시면 된다니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아기 엄마 혼자 아기랑 엄마 다 보면서 병원을 가? 나랑 같이 가세요. 에이구, 됐다. 내가 말을 말해야지. 며느리한테 가자고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달라 데이트를 하자는 말로 바꿔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이를 둘러업고 겨우겨우 어머님 모시고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젊은 게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니? 내가 그 나이 때는 아기 앞뒤로 없고 안고 하고서도 시어머니 모셨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어해? 어머님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남편이 다 얘기해줬어요. 밥도 안 하시고 매번 설거지만 하시고서는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머머, 얘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면 애가 듣고 배우는 거다. 이제는 말도 가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랑 저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심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시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많아서 혈압으로 자주 쓰러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1년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몇 번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주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는 일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병원 간병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요즘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와서 다 간병을 한다더라. 요즘 누가 시어머님 간병을 해요? 다들 간병인 두고 있죠. 어머님도 간병인 두시게요? 아니, 나는 남의 손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니까 나는 네가 좀 내 간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요? 아휴, 제가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아프면 네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서툴더라도 네가 지금부터 해봐야지.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 간병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간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아이도 어리고 간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같이 거절을 해주었지만 매번 나가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모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비용은 남편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시모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어. 내가 너무 힘들까봐.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도 엄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데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아이도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니까 낮 시간대는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있는 건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간병할 거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병을 하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어요. 사실 계속해서 어머님 간병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꾹 참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고 다시 입원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병실밥이 맛이 없다면서 밥을 직접 해서 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어미야. 남 병원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병실밥만 먹다가는 아프지 않은 몸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밥 좀 해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 밥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병원밥 드세요. 그게 힘드시면 반찬 가게에서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병원밥을 벌써 몇 년 동안 먹었니? 거기다가 반찬 가게도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니? 그냥 네가 내 입맛 아니까 쓱쓱 쉬면서 하나씩 만들면 되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집에서도 해먹는 걸 조금씩 덜어서 와도 되고. 어머님, 반찬은 못 해와요. 말로는 대충 싸우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냥 병원밥으로 드세요. 아니 내가 뜨신 밥 먹고 금방 기운 차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병원에서 쭉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시모는 제가 해온 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간병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매번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말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몇 가지를 싸고 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반찬을 싸오자 좋아하셨던 시모는 점점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많아졌어요. 예, 다음에는 장아찌 좀 여러 개 가지고 와라. 이건 맛있긴 한데 매번 먹으니까 지겹구나. 좀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와야지. 어머님, 이거는 다른 반찬이에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 장아찌뿐만 아니라 버섯도 볶고 멸치도 볶고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볶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딱 하면 2시간이면 다 만들잖니? 손이 느리니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거다. 해봐야 또 느니까 그냥 이번에 요리 실력 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해봐. 반찬 3-4가지와 함께 밥, 국을 해가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으니 참 기운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저래 저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저는 꾹 참고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병실에서 밥을 먹자며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내일 네 시동생들 온다고 하니까 반찬 좀 넉넉하게 싸와서 여기서 좀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잖니. 여기서요? 아니, 여기 좀 좁지 않을까요? 어머님만 드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차 마시는 게 나아요. 아유, 언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보겠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데 그냥 내일은 좀 넉넉히 싸와라. 시모는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며 저에게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오라고 하셨어요. 시동생들도 온다고 하니 저도 신경을 써서 12처 반상으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시보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온 상황이더라고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예, 너 이거 뭐니?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한 개가 어제 거랑 겹치잖아. 어머님, 그럼 반찬이 거기서 거기지.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어제 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시동생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시동생들도 없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나오면 어때서요? 얘가 정말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같이 안 들어 처먹어?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병실에 오는데 신경 써서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병실에서 호텔 만찬 바라세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해 드시던 시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럼.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시모는 화를 내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격을 하려 손을 올리던 그때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곤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병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보니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아줌마, 간덩이 부었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고 시모 역시 놀라서 멈춰 섰답니다. 여자분의 뒤로 들어온 시동생들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알아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저 혜연이에요. 혜연이? 어머, 혹시 1학년 혜연이 말하는 거야?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죠? 언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예비동서는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던 예비동서는 타지에서 전학을 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똑똑하고 얼굴도 예뻤던 동서를 시샘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동서에게 나쁜 친구들은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연히 보고 구해줬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저 안 구해줬으면 사실 저 나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학교도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는데 그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언니가 저 구해준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맞아. 수업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가는데 애들이 누굴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때 1년만 학교 다니고 전학 가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죠.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아, 그러게. 매번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보다. 저는 그래서 전학 간 다음에도 종종 학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고3이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나 그때는 매일 도서관에만 있었거든. 늦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 저 건드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1년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뭘. 너도 이번에 나 구해줬으니 퉁치는 거지 뭐.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덕분에 버티며 다니긴 했지만 전학을 가고 나서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학교를 찾아오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저를 찾아서 한번 왔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비동서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를 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가족 사진으로 형수님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던 예비동서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모가 저의 뺨을 때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감쌌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친구들이 저 때리고 그랬던 거요. 생각이 날 때면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언니 손이 저를 감싸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로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아휴, 그러게. 나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너 구해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다니. 그래도 나도 맞대응하려던 찰나에 네가 온 거고 앞으론 그 몰상식한 노인네랑 손절하려고. 맞아요, 언니.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모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짓거리 안 해.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계시는 걸 나도 당신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둘이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정말. 그렇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별거를 하자. 남편은 이혼 대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보자며 별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날리기도 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언급해? 너 그깟 밥 몇 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혼을 언급해? 당장 너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장남,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사과를 언급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노망난 노인네야. 뭐? 노인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달라고 했니? 고작 시어머니 간병해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얘기해봐. 그래, 당신 고작 그 간병 때문에 나랑 아기 아빠 갈라서기로 했네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으니 잘난 장남이랑 시동생들 품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지 자식들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생판 남인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러니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라고. 어디 당신 자식들한테 간병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보시던가. 뭘 잘났다고 행포야 행포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했다고 노력을 했단 거냐?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 노력? 매일같이 병실에 육접 반상 이상 대령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노력 할애비였답니까?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내뱉으세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횡포랑 횡포는 모두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며칠 동안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런 저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건 예비 동서인 혜연이었어요. 혜연이는 그날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모든 결혼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혜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였지만
도련님은 혜연이와 결혼을 바랐어요. 도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뭐라고 해? 그냥 엄마 상관없이 안 보게 해줄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제 눈으로 보고서도 결혼을 한다? 그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 나도 뭐 괜찮아지겠지.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잘 치료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치료제가 언니였고요. 그러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구해준 것처럼 언니도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편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련님은 예비 동서가 아니라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시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애고 작은애고 나랑 연 끊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미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반성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화났니? 그때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아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우리 아들들 다 나랑 연 끊겠다고 난리인데 한 번만 우리 아들들이랑 이야기 좀 해다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본인 업보겠죠. 그리고 그때 상처 저 안 잊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던 시모는 반대로 저에게 찾아와 울며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의 모습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더군요.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에도 경험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시모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 동서였던 혜연이와는 다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의 혜연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시모와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부터는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선택한 결정이었죠.
아래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온 저는 3년만 같이 살면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부모님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죠.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께 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였죠.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죠. 남편네 집이 자영업을 꽤 크게 하였기 때문에 외동인 남편 명의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다곤 했지만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님 말이 아니고서야 본인 돈을 쓸 수 없었죠. 시부모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제가 많아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미야, 왜 계산이 안 맞는 거니? 어제 정산 안 하고 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좀 꼼꼼하게 해라. 할머니를 하려면. 아, 어머니, 어제 마감은 그이가 했어요. 아마 그이가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넌 왜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 달기를.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 씨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서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꼼꼼까지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남들은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저는 점포에서 일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한번 타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떤 연유로 돈을 쓴다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다시 회사 나갈까 봐요. 아무래도 저랑 점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너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일한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원참.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었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냈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본인이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차피 너희 점포가 될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 갖는 불만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의 월급이 제대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였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누구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거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이런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뭐?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자기 여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머님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생활비 한번 타려면 뭐든지 다 어머님 아버님 통해야만 돈이 나오고 난 이런 생활 숨 막혀. 모든 돈 문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또박또박 따지는 깐깐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너무 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군요. 점점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댁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하고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6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안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머, 축하한다. 나도 우리 재민이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그때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 좀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아기한테 무리도 갈 것 같고요. 뭔 소리냐? 임신해도 똑같지? 오히려 많이 서 있고 움직여야 애도 빨리 나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았다고. 걱정 말아라. 여기서 충분히 애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절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요.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 편은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판국에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할래요. 아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임신하고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정신력 문제야, 알아?
정신력이라뇨. 어머님,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애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실공니. 그래서야 이 가게를 어떻게 너를 믿고 넘기냐?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엄연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뭐 착취해? 참나. 아니 그럼 공짜로 내 재산을 다 얻으려고 했어? 노력한 만큼 받는 거야 알아? 너네가 이 재산 다 어떻게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실컷 다시고 모으면 모을 수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내게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어요.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워라였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전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의 편이었죠. 남편은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 였습니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일궈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 화나게 했죠. 전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일을 당당하게 시키셔?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무조건 하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요새 만삭이어도 일하는 사람은 하더라. 당신 진짜 어머님이랑 똑같구나? 아니면 당신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기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며. 그래서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애 낳아도 이럴래? 애 낳아도 계속 시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빠 된다는데 정신 차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 안 가져. 꼭 너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쩔 건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알겠어? 에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문서 달라고 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기 태어나면 독립하자.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정말 숨 막혀. 매일 일은 일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돈 타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알아서 더 불려주시겠지. 네가 우리 엄마 수완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10일이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3박 4일이면 몸조리는 끝난다고 하였지만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전 역시나 어머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핏덩이를 등에 업고 말이죠. 어머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는 다 했냐? 너도 참 너다. 우리 때는 하루 이틀만 몸 풀고
바로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네? 아, 어머니, 저 너무 지치네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런 정신력 운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요. 누가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기 둘러엎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고, 밀린 일에 산더미다. 너 없는 동안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창고에 가면 재고 쌓였으니까 재고 좀 파악하고 진열 좀 해놔. 애는 죽어라.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업고 있을게.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일을 쌓아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 낳아도 바로바로 부릴 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말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저는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이었네요.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시부모 눈치만 보는 남편.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죠.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외박과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젠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기분이랄까요? 여보,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온 거야? 혹시 어제도 하우스 갔었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아기 아빠인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 독립할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신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꼭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질린다 질려. 애 낳고 바가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알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 말이 틀리냐고.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와이프야. 네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 문제야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는 식이요. 생각해보면 시집 올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전 하루하루 낙이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애 하나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점포일을 해야 했기에 실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셨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애가 뭐길래
이혼하는 게 쉽지 않던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요. 예, 내일은 거래처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너라. 물건을 띄웠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 원참. 내일 갔다 오거라. 네, 거래처만 들리면 되죠?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희 아빠 차 안 쓰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다 오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못 보던 방향제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차를 한참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 웬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생전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하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까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어요. 거의 붙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친구들도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죠.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직원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겐 큰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은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데이트 갔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려 하다가 급하게 가시길래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주말에 신촌 쪽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과 외박은 일삼았어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한 제 탓이 컸던 걸까요?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요? 그날 전 집에 와 남편을 추궁하였어요. 오늘 거래처 갔었는데 대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봤다고. 나랑 있었다고 했다며? 왜 그랬어? 뭐? 그냥 뭐.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말이 나와버렸지 뭐. 그냥 진수랑 그날 게임방 갔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사장님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나 해서 자기가 신촌까지 갈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겠어. 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력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매력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니까 알겠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더니 웬 오바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건데 웬 귀걸이야?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거 아니야? 난 모르지.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 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뭘 가지러 들어온 거였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40살 내 인생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참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내가 보기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남한테 돈 줄 위인이냐? 그저 며느리랍시고 부려만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놈이 제대로 된 거면 말을 안 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밤낮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돌아다닌다며? 할마씨도 알고 있더구만. 은근히 영감이랑 할마씨가 인정했나 봐. 그럼 사모만 모르는 거? 아니 어떻게 그래? 평생 몸 바쳐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려만 먹고 버림받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래.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니까.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 엮어서 쫓아낼 거래지? 나 진짜 할 맛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쩜 그러냐? 사모만 불쌍하지 참. 애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아내면 애를 보여주겠어?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고 공공연하게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신다였죠. 아마도 제가 쫓겨날 거라며 평생 염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웬 남자 하나를 엮고 저와 같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26살에 시집와서 40이 될 때까지 임신하고 딱 10일 쉰 거 외에는 제 몸 다 바쳐 일했건만 돌아오는 건 버림받는 거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요. 처음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의 숱한 증거들을 흘렸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역으로 바꿔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 이제 이것조차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여 너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라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에겐 대박 같았네요. 그렇게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라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 알아요. 대충 내용. 두 분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 뭐 충격이긴 한데 애초에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이라도 먹이려고 해요. 제가 뒤통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셨다는 건 비밀로 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에 미리 말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 세금 장부 조작한 거랑 제 임금 체불한 거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종살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론 아이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생각만 하였다는 게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 비우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뒤를 캘 수 있었어요. 역시나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귀에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야지. 그래야 애 핑계도 못 댈 거 아니야. 어차피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실 거고. 너랑 나랑은 꽃길만 걸으면 돼. 걱정 마. 이왕이면 아들도 줘버리지 그래? 우리끼리 새로 낳으면 되지 않아? 볼 때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남의 애잖아. 안 돼요 그럼. 너 애 핑계로 우리 재산 슬쩍 뜯어가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도 있다고 해 엄마가. 아주 싹을 잘라야 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두 문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갔다가 방도 잡아 들어가더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만 모르게 밖에 나가 이짓거리를 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 내역들, 시부모님의 가계장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14년을 참고 살았냐고 말했죠.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건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14년 중 딱 10일을 쉬고 일했는데 제 손에 주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든 돈 관리를 시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어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죠. 전 변호사님의 말에 삶의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과 싸울 준비를 했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길래 일도 내팽개치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정신이 있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이 어디 가셨길래 애 아빠 바람 피우는 꼴을 눈 감아 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얘 뭐라니? 지금 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야범이 무슨 바람이야? 다 알아요. 지금 바람나고 어머님 저한테 남자 붙이려고 한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꿈꿨니? 왜 이래 정말? 난 네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6에 시집와서 지금 40이 다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아들 낳고 제가 뭘 사치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너 볼 거 뭐가 있니? 뭐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일이고 아들 낳은 것도 뭐 너 혼자만 아들 낳았냐?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애는 누구네 집 딸인 줄 알아? 우리 재민이 그 집에 장가 가면 이 점포들이 뭐야? 더 큰 걸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너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나가. 미쳤어요? 몸만 나가게? 내가 이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야.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의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죠.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고 집에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계획한 건 뭐고? 멀쩡한 나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고?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아이,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지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끝내. 너 탈탈 뱉게 먹고 끝낼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죠. 욕심 없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나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해요. 그때는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참 고단했거든요. 아들만 잘 클 수 있다면 미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아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도 놀랍고요.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제빵 과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그맣게 제과점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젠 모든 걸 훌훌 털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있고 새천년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의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진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놀이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체중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릴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 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은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 약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대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희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 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수한테만 집 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